녹화 시작하고, 이제 말 그대로 해설 과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설 과제는 크게 이제 오답 노트랑, 그러니까 복습 과제가 이제 해설 과제랑 이제 오답 노트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과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연습장에다 그냥 계산용으로 쓰고, 그냥 그 연습장을 약간 진짜 완전 휘갈겨 쓰면서 뭐 A4 이제 뭐 한 100장 사서 이제 뭐 1번 하고 이제 이렇게 쓰고, 진짜 완전 이제 중구난방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나마 이제 그냥 풀이를 적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의미 없는 양치기가 돼요. 의미 없는 양치기가 된다. 그래서 의미 없는 양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 문제 한 문제당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문제를 의미 없이 풀기보다는 한 문제를 의미 있게 풀면은 그게 더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범 과외 때도 다 설명을 드렸겠지만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해설을 써야 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설 과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해설 과제든 오답 노트든 따로 노트를 한 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 과제 노트를 딱 이렇게 펼쳐요. 펼쳐서 만약에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해설을 쓰라고 했으면은 그냥 이제 뭐 한한수예요. 한한수 316페이지 9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제 번호는 써야죠. 쓰고 이제 해설을 써야 됩니다. 해설은 말 그대로 풀이랑 풀이 이유까지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뭐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는 0, a3 a8은 14고 뭐 a3 a8은 뭐 24고 이렇게 해서 뭐 얘가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식만 있으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선생님의 최종 목적은 그 학생이 이렇게 등차수열이나 등차수열 합의 이런 문제가 또 나왔을 때, 사실 등차수열 합의나 등차수열 각 개념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개념은 다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개념을 계속 변형을 하잖아요. 수능이나 뭐 내신이든. 같은 등차수열 합이라도 숫자가 이렇게 뭐 A3, A8이 아니라 A4, A9를 물어볼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4X가 아니라 X제곱 플러스 14X 아니면 마이너스 24를 물어볼 수도 있고, 3부터 8까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1부터 6까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공차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변형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지만 풀이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문제를 암기하게 되면은 조금만 숫자를 변형해도, 조금만 원리를 변형해도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학생 본인이 원하는 것도 개념은 정해져 있대. 이거를 아무리 뭐 평가원이든 뭐 학교 선생님이 변형을 해도 각 개념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개념마다 매뉴얼은 교과서에 있는 필연적 발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되면은 아무리 문제를 변형해도 필연적 발상만 적용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든 쉽게 풀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이유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써볼 건데 어떻게 쓸 거냐? 우선은 이제 제9번 뭐 이제 한한수 뭐 이렇게 써요. 316페이지 뭐 9번 하고, 이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정방향과 역방향 풀이법을 적용하라고 했고요. 이제 각 개념마다, 이거는 이제 수업 때 알려드릴 겁니다. 각 개념, 예를 들어 뭐 생각함수 그래프 그릴 땐 이렇게 해라, 뭐 등차수열 나올 땐 이렇게 해요, 수열의 합 나올 땐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각 개념마다 매뉴얼이라고 하죠. 이 풀이 이유인 필연적 발상을 적용해서 두 가지 규칙으로 풀이와 풀이 이유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방과 역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어떻게 쓰냐. 만약에 이제 써요. 한한수 316페이지 9번인데 이 두 가지를 유의해서 써야 되잖아요. 쓰면은 우선은 풀이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방향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힌트를 찾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말했지만 모든 수학 문제는 힌트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이제 개수가 3개예요. 미지수가. 그러면은 문제는 무조건 힌트가 3개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4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요. 3개예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마다 세심하게 봐서 디테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방에서는 힌트를 찾아야 돼요. 역방에서는 뭐예요? 묻는 거를 찾아야 돼요. 묻는 것을 찾아야 된다. 얘를 그냥 빈칸 1이라 해볼게요. 힌트는 힌트 1, 힌트 2, 힌트 3, 힌트 4가 있겠죠. 역방향은 묻는 것을 찾는 거니까 빈칸 1, 2, 3, 4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 1, 2, 3, 4랑 빈칸 개수가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이것만 알아도 수학에서 엄청나게 이제 풀이법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힌트를 찾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9등급이랑 1등급이 봤어요. 1등급인 학생이 이거 보고 D가 양수구나 했는데 9등급인 학생이 보면 뭐예요? 공차가 뭐지? 양수가 뭐지? 등차 수열이 뭐야? 라고 느껴지는 거야. 이제 문제에서 힌트를 주어줘도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 주어줘도 학생들마다 힌트를 받아들인 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이거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뭐 A 방식으로 해설할 수도 있고 1등급 학생은 B 방식으로도 느껴질 수도 있고 9등급 학생은 C 방식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도 다르고 주관적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힌트를 해석하는 방향조차 교과서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 힌트는 이렇게 해석해 라고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풀이 이유이자 이게 뭐예요? 필연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방에서 힌트를 찾을 때는 무조건 이 힌트를 뭘로 해석해야 돼요? 각 개념마다 풀이의 이유인 수학적 매뉴얼인 필연적 발상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도 2차 방정식 나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필연적 발상인 두 군의 합은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두 군의 곱은 이 근각에서 관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3 플러스 A8은 14고 A3 곱하기 A8은 24라는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필연적 발상을 모르면은 이 객관적 매뉴얼, 그러니까 이 수능에서 원하는 힌트를 이렇게 해석해. 풀이의 이유를 모르면은 얘를 봐도 그냥 2차 방정식 나와 있구나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은 힌트가 주어져 있음에도 내가 힌트를 못 찾은 거예요. 역방향에서 이제 묻는 거를 힌트로 찾아야 되는데 힌트를 못 찾았어. 또는 힌트를 잘못 해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정방향과 역방향을 풀 때 정방향에서 힌트를 해석할 때는 필연적 발상에 의해서 힌트를 해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이제 풀이의 이제 해설을 어떻게 쓸 거냐 이제 볼 겁니다. 한한수 316페이지 9번입니다. 하고 이제 해설을 쓰는 거예요.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2차 방정식 두 군이 A3, A8이다. 정방에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니까 D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이렇게 쓰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2차 방정식의 필연적 발상인 두 군이 나와 있기 때문에 A3 플러스 A8 두 군의 합은 근각계수 관계에서 14가 되고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쓴다는 거예요. 근각계수와의 관계. 무슨 선생님 저 2차 방정식 필연적 발상 아직 모르는데요. 그거는 이제 수업 때마다 각 개념마다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2차 방정식 필연적 발상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선은 두 근을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으로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 순간 2차 방정식이고 내가 나온 순간
이 필연적 발상으로 정방으로 정보를 해석하잖아요. 아, 적어도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부분을 무조건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보는 순간 A3이랑 A8을 내가 진짜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관계로 A3 플러스 A8이 14고 A3 곱하기 A8은 24다. 이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2차 변시 나왔을 때 필연적 발상이고, 만약 정방에서 2차 변시 나왔으면은 필연적 발상으로 힌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2차 변시 필연적 발상 근과 계수 관계나 두 군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 해서 A3 플러스 A8은 14, A3 곱하기 A8은 24를 얻을 수 있고, 또는 두 군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쓴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선생님이 이제 학생이 해설을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2차 번식이 나왔을 때 필연적 발상으로 정방에서 힌트를 잘 찾았네. 두 군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힌트를 A3 플러스 A8이 14고 A3 곱하기 A8이 24라는 것도 잘 알았구나. 여기까지는 문제 없네. 그럼 얘는 앞으로 2차 번식 나왔을 때 근각계수 관계로 두 군의 합이나 곱을 구할 수도 있고 두 군을 직접 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잘 아니까 내가 굳이 여기서 첨삭해줄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만약 이렇게 썼어요. 본인이 이렇게 썼는데 다음에 2차 변시 나왔을 때 이렇게 못 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문제를 그냥 풀이 이유도 안 쓰고 뭐 연습장에 휘날기면서 그냥 대충 점검도 안 하고 푸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3부터 A8까지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방향에선 이미 여기 끝난 거예요. 정방향. 정방에서 여기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역방향을 볼게요. 역방향은 묻는 것을 기준으로 거꾸로 올라오면 돼요. 실제 답은 A3부터 A8까지 구하는 거죠. 그쵸? A3부터 A8까지 진짜 구하는 거예요. 그쵸?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역방향은 내가 묻는 것을 기준으로 또 뭘 알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느낌이죠. 좀 꼬리 물기식으로 스무고개를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약간 뭐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이런 느낌이죠. 좀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근데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 단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단어장을 사야 되는데, 몇 개 정도 알아야 돼? 1000개 정도 알아야 돼. 아, 그럼 나는 영어 단어장을 사서 1000개를 먼저 외우는 게 영어를 잘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쵸? 또는 영어 독해도 잘해야 되는데, 영어 독해는 어떻게 해야 돼?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인강은 누가 있는데? 메가스터디 뭐 대상마이맥이 있는데 이 강사를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본질적인 최종의 목적은 영어를 잘하고 싶다지만 이거를 바로 그냥 이제 이 단계 세부적인 단계 없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단어 1000개를 외우고 영어 인강을 끊는 결제하는 일이 제일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 수학을 잘하고 싶어 이렇게 가면은 되게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단계를 설정 안 해놓으면은 끝이 없어요. 처음부터 A3부터 A8까지 내가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A3부터 A8까지 합을 구하려면 내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한번 꼬리 물기식으로 간다는 게 역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꼬리 물기식으로 가요. 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돼. 근데 얘를 또 알려면 얘를 알아야 돼. 얘를 또 알려면 얘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는 다 어떻게 구해야 했는데 이미 뭐라고 했어요? 정방향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정방향은 이게 찾았어요. 그쵸? 그럼 이제 역방향을 한번 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제 정방과 역방이 뭐고 필연적 발상이 뭐고 해서 어떻게 쓰고 이렇게 설명해서 긴 거지 막상 익숙해지면은 정방과 역방을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해설을 쓸 때 별로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식도 쓰고 그 수식을 선택한 이유를 쓰라는 건데 그 수식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거에 기반이 돼야 되냐? 정방향과 역방향 풀이법이랑 필연적 발상에 따라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자기 입맛대로 풀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역방향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제 역방향. 그러니까 이제 정방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어요. 필연적 발상에 의해서 2차 변신도 나왔고 등차술도 나왔고 그쵸? 역방향은 A3부터 A8까지 진짜 구하는 거예요. 그쵸?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빈칸 1이에요. 그럼 얘를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냐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짜로 저 등타 수열에 일반항을 구하면 A3이랑 A8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등차 수열이래잖아요. 근데 A3부터 A8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내가 A3, A4, A5, A6, A7, A8만 알면 되니까 저 등차 수열 A의 일반항을 구하면 되지 않아? 그쵸? 또는 뭐예요? 등차 수열의 합은 이것도 아직 수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알겠죠? 이것도 필연적 발상을 알아야 이 역방을 살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어차피 나중 가면 익숙해질 겁니다. 우선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등차 수열의 합은 선생님이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문제는 사실 4점짜리라서 보통 같으면 빈칸이 1이 있으면은 풀 때 얘를 알려면은 얘를 알아야 돼. 빈칸 2가 보통 한 개가 나오거나 보통 한 개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뭐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영어 단어를 내가 이제 1000개를 알아야 될 때 단어장을 사도 되고 아니면은 친구한테 빌려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인터넷에 1000개를 직접 검색을 해서 되는 거잖아요. 1000개를 외우는 방법은 사실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방을 탈 때도 한 개가 나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근데 이것도 뭐예요? 딱 봐도 이것도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도 갑자기 감각적으로 항상 주관적인 느낌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개념, 등차 수열의 1반항과 2차 방식이 결합돼 이런 게 나왔을 때 똑같이 기계처럼 행동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자는 거예요. 멀리뛰기 선수가 항상 똑같은 조건, 항상 그 시험 규칙, 올림픽 당일 멀리뛰기 규정에 맞춰서 연습을 하겠죠. 변수 없이.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얘를 타야 돼요. 얘를 타야 돼요. 얘를 알아도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알아도 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선생님이 그때 정방과 역방에서 설명할 때, 정방향에서는 필연적 발상에 따른 힌트를 찾아야 되지만 역방향에서는 묻는 것을 기준으로 거꾸로 올라온다 했잖아요. 마지막은 뭐였어요? 정방향과 역방향을 최대한 결합하는 거였어요. 정방향의 힌트는 역방향에서 묻는 것을 위해 있는 거고 역방향에서 묻는 것은 정방향의 필연적 발상에 다 있다라고 했죠. 정방향과 역방은 항상 관련성이 있고 항상 결합을 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역방향에서 원하는 거는 정방향의 필연적 발상이 다 있어야 애초에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역방향 기준으로 올라올 때도 그 세 번째 그 마지막 규칙을 잊으면 안 돼요. 정방향과 역방향 항상 결합돼 있고 관련성이 있고 항상 결합시켜야 된다. 좋아요. 역방향 기준으로 탈 때 그럼 얘를 타야 되는지 얘를 타야 되는지 감으로 타는 게 아니라 정방에 있는 필연적 발상 정보 힌트를 보고 타는 거예요. A3 플러스 A8은 14고 A3 곱하기 A8은 24고 D가 0이에요. 0보다 커요. A3이랑 A8을 진짜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점에서 필연적 발상에 따라서.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은 등차수열 일반항을 구하려면은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것도 이제 수업 듣게 되면 알게 됩니다. 두 항을 알거나 아니면 한 항과 공차를 알아야 돼요.
근데 두항이랑 한항이랑 공차를 알기에는 물론 이제 두항을 구하려면 이제 A3이랑 A8을 직접 구할 수 있지만 정방에서 좀 빡세죠. 굳이 이제 좀 귀찮잖아요. 그렇지? 근데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는 뭐예요? 어? 항의 개수? 평균. 평균. A3 플러스 A8까지 평균. 평균의 A3 플러스 A8 나누기 2인데? 그쵸? 이것도 수업 듣기 되면 알겠는데, 어쨌든 평균은 첫 항이랑 마지막을 더하고 2를 나눴을 때입니다. A3이랑 A8을 실제 더했을 때 평균은 A3 플러스 A8 나누기 2인데, 항의 개수는 3, 4, 5, 6, 7, 8. 3, 4, 5,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인데? 곱하기 6. 어? 항의 개수는 나와 있고, A3 플러스 A8 나누기 2 곱하기 6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결론은 뭐예요? 또 빈칸 3을 타서, 그러니까 이 타는 거는 굳이 안 타도 되지만 그냥 이제 더 세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A3이랑 A8만 알면 끝났는데? 왜냐면 A3이랑 A8을 알면은 A3 플러스 A8 나누기 2가 평균이라서 평균을 알 수 있고, 항의개수 이미 6가 잘 나와 있어서 A3이랑 A8을 두 개를 더한 값만 알면은 얘 알고 우리 답을 구할 수 있어. 빈칸 1이 최종적인 답이니까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A3이랑 A8 합친 거 뭐 어디 나와 있어요? 정방에서 우리가 2차 변수 필연적 발상에 따라서 근과 계수 관계로 A3 플러스 A8이 14랑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뭐예요? 빈칸 2가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빈칸 2에서 얘를 왜 안 탔고 얘를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도 같이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유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만약에 학생이 이걸 샀어요. 그러면은 땡땡아, 빈칸 2는 이걸로도 빈칸 1을 구할 수 있어. 너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방에 있는 힌트랑 제일 관련성이 높은 걸로 옆방을 탈 때는 얘보다는 이미 우리가 정방에서 2차 변수 필연적 발상에 따라서 근과 계수 관계로 두 A3이랑 A8을 더한 거나 A3이랑 A8을 서로 곱한 거를 내가 찾았기 때문에 얘를 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첨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문제 한 문제당 되게 퀄리티 있게 얻어가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수학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등차수열 합이 나왔을 때도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가 있었지, 한번 이렇게 해보자. 물론 이제 이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닌 거야. 알겠죠? 항상 그 세 가지 규칙만 인지를 해야 돼요. 오히려 다른 문제에서는 얘 말고 얘가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방에 있는 필연적 발상 힌트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알겠죠? 그 A3 플러스 A8이 14였기 때문에 14 나누기 2가 7이 되죠. 7 곱하기 6이 42가 되면서 답이 4점짜리인데도 그냥 42라고 답이 쉽게 풀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상 필연적 발상은 선생님이 알려준 교과서에 이미 공식적으로 나온 매뉴얼을 보고 힌트를 찾는 거고, 만약에 내가 2차 변수 필연적 발상을 몰랐으면 A3 플러스 A8이 14 근과 계수 관계를 몰랐으면은 이것도 고율수학인데, 이걸 몰랐으면 A3 플러스 A8이 14라는 것도 근과 계수 관계를 몰랐으면은 힌트를 줬음에도 힌트를 못 알아봐서 결국에는 이제 역방에서 원하는 힌트를 찾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방향도 중요하고 역방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방에서 항상 필연적 발상, 선생님이 알려준 각 개념마다 매뉴얼, 그 이미 개념 노트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수업 때도 할 거고요. 그거를 쓰는 게 좋고, 이렇게 힌트를 찾고 힌트 1, 힌트 2, 힌트 3 역방에서 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돼. 근데 두 가지로도 나뉠 수도 있다. 이거는 어디로 탈 거냐? 이거는 감으로 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세 번째 규칙인 정방과 역방이 항상 결합이 돼 있으므로 힌트 1에서 뭔가 왼쪽에 있는 것을 힌트로 주는 것 같아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힌트 1, 2 보니까 오른쪽으로 묻는 게 맞는 것 같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빈칸 2에서도 얘로 갈 수 있었지만 얘로 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얘로는 못 풀어요?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마다 달라요. 얘로도 만약 풀려서 풀리면 땡큐죠. 근데 조금 더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영악한 문제는 얘로는 절대 안 풀리게 얘로만 풀리게 문제 설계를 힌트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참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방과 역방향을 이제 서로 결합하면서 푸는 그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 내가 뭘 나왔든 만약에
만약에 이러면 이거 만약에 풀이 방식 암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게 편해가지고 이걸로만 암기했어요. 근데 문제 설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로밖에 안 풀려요. 그러면은 수능에서 얘로만 푸는 학생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 설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쓰면은 적어도 이거를 정리해서 해설을 쓰라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어요. 쓰셔야 됩니다. 세 개나 정리해서 그냥 한한수 316페이지 9번 써서 정방에서는 얘를 찾았고 역방에서 얘를 찾아서 서로 결합을 했다. 또는 이제 이 정방에서 필연적 발상은 각각 이제 뭘 찾았는지 그거를 적용하는 거를 이제 한꺼번에 써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이거를 정리해서 쓰면은 9번 쓰고 정방에서는 아까 뭐 2차 방식 필연적 발상에서 근각계수 관계로 뭐 A3 플러스 A8은 14 뭐 이런 거를 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말로 쓰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말이랑 수식이랑 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A3 플러스 A8이 14고 A3 곱하기 A8이 24고 A3 펠 A8을 무조건 구할 수 있겠다는 걸 정방에서 얻었다. 역방향에 한번 가보자. 역방향에서는 얘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정방에 있는 힌트가 정방에서 우리가 찾은 힌트가 A3 플러스 A8이 14라는 게 다 나와 있고 그래서 A3 플러스 A8이 나누기 2가 이제 7이라는 것도 알아서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를 구해서 얘를 구하는 게 합리적이므로 얘보다는 얘를 썼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진짜 베스트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문제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각 개념마다 필연적 발상도 이제 적용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릴 거고 정방과 옆방이 익숙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적어도 모든 수학 문제, 모든 킬러 문제가 이 방식으로 무조건 풀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진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빠른 방법이고 모든 수능 강사들이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풀이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 풀이법이 아니라 그 풀이 방법의 지금 본질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수학 문제는 미지수 개수와 힌트 개수와 일치한다. 정방과 역방에서 서로 묻는 게 다 있다. 그래서 정방에서 만약 모르겠으면은 역방을 보면 되고 역방에서 모르겠으면 정방을 보면 됩니다. 이거를 다 정리해서 정방에선 얘, 역방에선 얘. 그래서 결합을 했더니 얘. 중간에 정방에서 찾은 필연적 발상들은 예예예 이런 식으로 해설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이렇게까지 내가 해설을 완벽하게 썼어요. 근데 다음에 이런 똑같은 유형이 나왔을 때 틀릴 확률이 얘를 안 적었을 때보다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틀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겠죠. 그쵸? 내가 이렇게 썼어. 이 정도면은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짜 깔끔하게 푼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쓰면 장점이 뭐냐면 내신에서 건들 건덕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신 서술형에선 건들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완벽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설 과정이 끝났고 오답 노트는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서 316페이지 9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냈어요. 정방에서는 이래서 이랬고요. 이렇게 힌트를 찾았어요. 역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갔는데 얘를 보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합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얘가 돼요. 이렇게 썼어요. 썼더니 뭔가 선생님이 부족한 게 보여요. 정방에서 필연적 발상했을 때 2차 반식 필연적 발상 놓쳤네. 이거 체크. 그 다음에 역방에서 첫 번째 방법도 좋지만 이 필연적 정방에서 정보를 보니까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이야. 앞으로는 얘가 나오면은 이 방법을 타도록 해. 이런 식으로 첨삭을 이렇게 체크 표시를 이제 선생님이 보내줄 거예요. 첨삭을. 선생님이 뭐 12월 2일 첨삭. 잘했는데 316페이지 9번, 10번, 11번 뭐 이런 식으로 첨삭을 다 쓸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은 얘를 그냥 이 오답 노트를 따로 한 권 만들어서 그냥 316페이지 9번 해서 다시 해설을 쓰고 다시 10번 다시 선생님이 첨삭해준 내용을 다시 해설을 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험 1일 전이나 뭐 일주일 전에 그냥 이 문제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 노트가 하나씩 다 쌓이면서 한 권이나 한 내지 두 권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냥 한 권이나 두 권만 보면은 내가 굳이 이미 잘하고 있는 거를 잘할 필요 없고 내 약점인 부분이 딱 보일 겁니다. 한 권, 두 권을 보니까 316페이지 9번과 같은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이나 이런 게 좀 약하구나. 그럼 내가 이걸 좀 더 공부해야 되고 이 문제들을 한번 다시 풀어봐야겠다 하면은 처음에 오답노트 100문제가 50문제로 줄어들게 되고 다시 2회독 해보니까 25문제가 줄어들고 3회독 해보니까 이제 10문제밖에
틀린 게 없고 다시 보니까 한 문제밖에 틀린 거 없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오답 노트에는 제가 선택해준 내용을 다시 해설을 재인증하면 돼요. 문제 번호 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해설 과제입니다. 문제 번호 쓰고 정방과 역방을 결합하면서 그거를 꼭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방에서는 선생님이 말했지만 말 그대로 필연자 발상으로 인해 힌트를 찾는 겁니다. 모든 힌트 개수 미지수 개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힌트 개수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를 그냥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다 써주는 거예요. 수식만 쓰는 게 아니라. 역방에서는 뭐였어요? 역방에서는 묻는 것을 기준으로 거꾸로 올라간다. 얘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뭐 다 좋습니다. 뭐 A3부터 A8까지 합을 알아야 되려면은 A3도 뭐 A3이랑 A8을 일일이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평균을 곱하기 항의 개수가 좀 더 합리적이 보여요. 왜냐면은 정방에서 평균이랑 항의 개수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규칙은 정방과 역방을 항상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무조건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방에 있는 힌트를 역방에 맞춰 변형을 해도 되고 역방에서 묻는 것은 정방에 있는 거니까 올라갈 때도 정방을 보고 꼬리물기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꼭 생각하면 되고 각 개념마다 힌트는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준 필연자 발상 수능에서 원하는 그 개념 필연자 발상대로 해설한다. 2차원시 나왔으면 근각에서 관계로 두근의 합이랑 곱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두근을 실제로 구할 수 있다. 이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다 알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다 쓰는 거예요. 정방에서 1을 찾았고 역방에서 1을 찾았고 이래서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냥 간단히 뭐 정방도 역방도 없고 필연자 발상도 없고 그냥 수식만 딱 이렇게 적었으면 선생님은 받지 않을 겁니다. 다시 쓰라고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 수업 듣는 의미가 없고 그럴 거면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수업을 듣는 게 낫습니다. 귀찮더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이 늘 수 있어요. 그리고 오답 노트에는 선생님이 해설을 보고 틀린 부분만 첨삭을 해줄 테니 이거를 다시 오답 노트를 따로 한 권 만들어서 문제 번호 쓰고 그 첨삭 내용을 다시 해설을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